안녕하세요. 20강 해석주의 과학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딜타이의 역사적 실제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딜타이는 정신과학의 대상은 정신적 실제고 이것은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연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의 대상과 정신과학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리케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인리 리케르트는 1863년부터 1936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막스 베버가 1864년생이니까 동시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류를 많이 했고, 막스 베버는 기본적으로 법 연구가고 경제 연구가였기 때문에 나중에 방법론적인 연구를 할 때 딜타이와 리케르트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딜타이와 리케르트의 생각이 결국은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해석주의적 과학관을 정립하는데 기초를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리케르트는 신칸트 학파의 대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칸트 학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칸트가 사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다양한 철학이 있는데, 칸트는 1804년에 사망을 하죠. 1850년대, 60년대가 되면은 이제 과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사회를 확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과학적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 예컨대 종의 기원 같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같은 경우에는 진화론적 시각에서 생물의 발전을 보았고, 사회의 발전도 진화론적으로 보는 시각, 과학적 시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작품이 사회에 대해서 찰스 다윈이 과학에 대한 기여를 한 것처럼 그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사회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내가 구상했고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시즘이나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만연을 하고 주도적인 학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성서학자라든지 인문학자라든지 철학자들이 보기에 이러한 과학적 방법은 인간의 정신을, 역사의 연구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딜타이는 역사적 실제, 정신적 실제라고 하는 것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리케르트도 비슷한 관점에서 시작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여기 우리 자료에 보듯이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사실을 구분하고 상이한 연구 원칙을 제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딜타이와 비교한다면 딜타이가 자연과 문화가 질적으로 다르다, 문화에 맞는 질적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문화에 맞는 추체험하는 방법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리케르트는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의 차이는 연구 대상의 차이가 아니다, 그것은 접근 방법과 주제 내용에 대한 관심의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증주의자는 아니죠. 조금 약간 명확하게 본인이 표현을 안 했는데, 연구의 대상과 연구자는 어떤 내재적 관계가 있다라는
암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완전히 자신과 동떨어져 있는 물리적 세계를 연구한다. 그런 관점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자연과학의 대상과 인간과학, 문화과학의 대상이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딜타이의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의 방법, 해석적 방법을 내세웠습니다. 그 리케리트의 말을 인용을 해보면 방법론은 다음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자연과학은 그 대상인 자연을 가치와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다루면서 일반 개념 아래 포섭하려고 한다. 역사과학은 그 대상인 문화를 의미 있고 가치와 연관된 것으로 표상하며 따라서 자연과학의 일반화 방법에 만족할 수 없다. 자연과학이 보편적인 일반 개념, 일반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역사과학은, 인문과학은 그것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의 차이는 존재론이 아닌 이해 관심에 기초를 둔다. 이 얘기를 좀 풀어서 보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얻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과 떼놓고 볼 수 없는 거죠. 정신의 외부에 정신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제가 있는데 이것을 실제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정신을 통해서 아는 거죠. 칸트의 용어를 표현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사물의 현상을 아는 것이지 현상의 밑바닥에 있는 그 어떤 것, 물 자체를 알 수는 없다. 칸트의 용어를 빌리자면 현상계와 본질계, 현상계와 물 자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페노메논이 현상계고 그건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또 우리 오성을 통해서 아는 거고 그러나 물 자체, 현상의 밑바닥에 있는 그 본질 체계 그걸 뭐 누메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보는데 사람이 볼 때하고 개가 볼 때하고 박쥐가 볼 때 다르죠. 사람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감각 자료를 받아들여서 판단할 수 있는 틀에 따라서 이 책상이 네모나고 다리가 4개고 갈색이고 딱 단단해 보인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생명으로 알고 있죠. 개는 똑같은 것을 인간과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게 갈색이고 뭐 어떤 경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아마 볼 거고요. 박쥐는 눈이 나쁘다고 알고 있죠. 박쥐가 그 동굴 속에서 다니는 건 뭡니까? 소리를 쏴서 반향하는 것을 보고서 물체를 윤곽을 파악하는 거죠. 아마 색이라든지 경도라든지에 관한 감각이 당연히 인간하고 다를 겁니다. 그 박쥐가 본, 개가 본, 사람이 본 그것 자체가 물 자체고 그것을 인간이 이해한 그 감각으로 받아들여서 판단한 그것이 인간에게 드러난 현상이죠.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그 본질적인 대상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그것을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도 알 수 없다. 결국은 물질계나 자연의 대상, 자연과학의 대상인 자연이나 인문과학의 대상, 철학의 대상인 사회현상도 그런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면 뭐가 달라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겠죠. 이것을 우리가 기초편에서 봤던 그림과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 이런 거죠. 밑에 본질 체계가 있고 그것이
현상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칸트의 철학은 여기서 현상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감각 자료를 인간의 보는 틀에 의해서 선험적인 범주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개나 박쥐는 인간과 다른 선험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거고, 물론 감각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른 선험적인 틀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칸트의 생각인데, 이 얘기를 이제 르케르트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개해 나갔느냐를 본다면, 경험의 세계는 우리의 지식 속에 그 모든 내용과 범위를 재현 또는 복사하기에는 너무도 광범위한 측정 불가능한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자연의 대상도 마찬가지고 인문과학의 대상도 마찬가지다. 과학적 개념 구성의 본질적 성격은 결국은 이 측정 불가능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화시키고 추상화시키고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의 자료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역사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여된 인간들의 의지에 의한 행위이고, 그 행위의 수행은 굉장히 의도적 활동이기 때문에 활동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지식은 모두 선택적이며 특정의 관심에 따라 추상화하는 것인데,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그런데 인문과학에 있어서의 그 대상은 의지에 의한 행위이고, 행위의 수행은 의도적 활동이면서 우리가 그때 갖는 이해 관심은 자연과학대와 다르다 하는 거죠. 이것을 르케르트는 법칙 정립적 관심과 개체 서술적 관심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실제를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고 보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법칙 정립적 표상이고 하나는 개체 서술적 표상이다. 자연과학은 바로 법칙 정립적 표상을 관심으로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일반 법칙의 발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편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개체 서술적 표상에 관심을 갖고 있고, 구체적이고 독특한 사례에 대한 이해에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 대상은 인간의 의지의 행위고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일반 법칙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구체적이고 독특한 사례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었는지를 보는 데 있다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가지 탐구 형태는 각각의 인지적 목표, 법칙적 표상이냐 아니면 개체적 표상이냐, 인지적 목표에 따라 경험하는 것 중 실제적 요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독특한 선택의 원칙을 사용한다 하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 방식 다 실제의 단면적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지식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필요로 한다. 자연현상의 경우에는 하늘의 구름이든지 유리조각이든지 자연현상에 대해 일반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고, 한편 역사과학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독특하고 특수한 속성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사람에 대한 연구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존재론의 차이가 아니라 상이한 관심에 따라 상이한 곳을 보려고 하는 지식 종류에서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우리가 기초편에서 봤던 것에 다시 제가 좀 입혀봤는데요. 밑에 부분에 물자체, 뭐 본질체계 본질체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이것이 표상되어서 현상이라고 나타나는데, 칸트의 철학에 따르면 이것을 선험적인 구성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 주체가, 인식하는 주체가 이 사물을 표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케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인식 주체의 이해 관심에 따라서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이때 이해 관심이 법칙 정립적인 이해 관심인 것이고, 역사학의 경우에는 개체적, 기술적 관심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상이한 지식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존재론은 복잡한 현상이고, 그것을 표상하는 주체가 있고, 여기까지는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인식하는 주체 이해 관심이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이냐, 아니면은 자연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케르트에 따르면 지식의 객관성은 외부적 실제에 대응하는 것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실을 알아내려는 이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갖는 생각을 상호 주관적 과정을 통해서 논의하는 가운데 확립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증주의하고 이 점에서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실증주의는 자연이 물어보고 자연의 시험을 통해서 통과하면 자연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어떤 명제가 자연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것이 객관적인 명제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복잡한 현실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서로 상통하는 그 어떤 것이 있고, 상호 주관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해진다면 그것을 객관성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전에 우리 존재론이라는 그림 속에서 했던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관찰자 1이 있고 관찰자 2가 있습니다. 관찰자 1은 맥락 1에 있고 관찰자 2는 맥락 2에 있습니다. 다른 맥락에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찰자가 그림에서 보듯이 오른쪽 위쪽에 구성된 현실,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다른 맥락에 다른 관심을 가진 관찰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Multiple constructed realiti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성이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리케르트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와 그의 독자는 공통된 문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역사가의 자료 선택의 지침이 되는 가치를 인지하거나 최소한 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어떤 공통의 이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에 준거가 된 가치가 객관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말하자면 역사의 객관성은 가치의 객관성에 의해 좌우된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맥락 1에 있는 관찰자와 맥락 2의 관찰자는 같은 복합적인 현실 내에서 다른 입장에 있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공통 기준에 의해서, 동일 기준에 의해서 측정 가능하지 않은 incommensurable 한 상태라면 결국은 가치의 객관성, 개념의 객관성은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어쨌든 딜타이와 리케르트는 베버가 성장하던 시절에 선배로서, 동료로서 실증주의적 과학에 대한 반대 이론을 굉장히 분명히 밝혔고, 베버는 이것을 자기가 연구하면서 이 철학자들의 논의를 자기의 연구에 받아들여서 그것으로서 사회과학 방법론을 구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딜타이, 리케르트와 베버의 관계를 요약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딜타이와 리케르트는 자연과 문화에 대하여 상이한 방법을 취했는데, 우선 공통적으로 실증주의적 방법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딜타이는 이해의 방법을 강조를 했고, 리케르트는 개체 서술적인 이해 관심에 따라 나타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인문과학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베버는 이 딜타이를 따라서 해석적 이해의 중요성을 받아들였고, 해석적 이해를 객관적 지식을 향한 수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리케르트와 관련돼서 베버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존재론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 방법론적 차이가 있다, 이해 관심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려고 한다 라는 측면을 베버는 이제 받아들이면서 자기 연구, 실질적인 사회과학적 연구 혹은 경제학 연구, 역사학 연구에 있어서 실증주의적 관념과 대립하면서 자기의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